2021년, 2022년 여기저기에서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몇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하게 됩니다.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김민규 씨는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6억, 전세 4억 6천만 원에 갭투자로 샀습니다. 자기 돈 1억 4천만 원으로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4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LTV를 7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 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집 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 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 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 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 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매물이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이수진 씨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습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대박 날 거야 라는 주변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2025년 9월 이게 현 부동산 시장의 실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과열 지역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그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가격은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대출 8억 원을 끌어당겨 총 15억 원에 샀는데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죠. 상승장의 낙관론에 사로잡혀 곧 20억을 넘길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상업용 꼬마 빌딩에 뛰어든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했어요. 한 투자자는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레버리지로 인해 규제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내와의 다툼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이혼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최민호 씨 본인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아 병원에 다니게 됐고 회사에서조차 집중력이 떨어져 승진 기회를 놓쳤죠.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자녀가 학교를 포기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최민호 씨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팔아도 대손실이고 안 팔아도 빚더미에 짓눌려 숨쉬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대출 규제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었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딱 고정하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만들었어요.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완전 셧다운 상태예요.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대단지 헬리오시티를 떠올려보세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도 27억 5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 23층이 22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대출 6억 상한선이 시장의 숨통을 제대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 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부동산 관련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동 청계 SK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반포 메이플 자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새 집을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지금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단지 모두 절반 정도만 새 집에 입주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빈집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수연 씨는 2022년 말 서울에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그녀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입자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그녀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의 뼈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주는커녕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와 실제 투자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다가 규제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 절망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죠. 먼저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빈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 차량은 가끔 한 대씩 보일 뿐이고 지난달 입주율은 겨우 48%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에요. 이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해봤자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에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현정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현정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율 하락의 원인이 잔금 대출 미확보 때문이라고 하니 이현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한산했습니다. 그중 한 중개사무소에 들렸는데요.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려서 반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부쩍 늘었어요. 중개인분의 말처럼 규제 시행 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 효과는 나왔지만 신축 입주 초기 시장에서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입주율이 부진해지는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규제로 막힌 자금을 구하느라 당분간 고생할 거예요. 이현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탕의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로또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단순히 입주율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나 줄었어요.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몰릴 줄 알았던 노원구나 도봉구도 거래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거래 금액은 67% 감소했어요. 돈줄이 말랐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그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가 15억 원. 매년 오를 집값을 기대하며 추가 투자도 계획했죠. 자영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규제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국 전세 시세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무리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한편 월세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자치구가 9곳이나 돼요. 동대문구가 1위, 강북구, 금천구 등이 뒤따랐습니다. 대부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세를 거쳐 자가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게다가 월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생활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규제에도 호가가 30억 이상이에요.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고가의 집들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가 50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초고가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조차 어렵죠. 이 양극화가 규제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부유층은 웃고 서민은 울게 되는 현실이죠. 대출 규제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었고 은행들은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수선해요 라는 은행 직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막히고 갈아타기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최근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정부의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 급감했지만 7월 매매 4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의 고가 매수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효과는 있지만 공급 확대 없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하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40% 급감할 전망이니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빨라야 5년이고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중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20% 이상 줄었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부채 억제가 우선시되면서 규제가 더 세질 조짐이에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관망과 불안이에요. 매수자들은 대출 한도에 막혀 고민 중이고 다주택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 작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이는 전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0.8에서 1% 상승할 전망이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서울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은 안정되지만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예를 들어 LTV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가 시행되면 갭 투자가 더 위축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복잡해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건물주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암울하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쓴 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입지가 좋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요즘 뉴스만 보면 집값이 또 올랐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된 부동산 시장이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어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라도 팔아야 하는데 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뜨거웠던 부동산 상승장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이 불타오르듯 뜨거웠어요. 매일같이 가격이 치솟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2025년 9월인 지금 그 선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고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70% 가까이 급감했어요. 6월 27일부터 시행된 6억 대출 상한제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매수자들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고금리로 연 4에서 5%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니 소득이 탄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꼬마 빌딩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실률이 평균 30%를 넘으면서 현금 흐름이 끊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먼저 김준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김준희 씨는 40대 중반의 IT 엔지니어예요. 2022년 초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18억짜리 아파트로 자기 돈 8억에 나머지 10억을 대출로 메웠죠.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라 월 이자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됐고 집값이 더 오르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어요. 실제로 구매 직후 가격이 2억이나 오르면서 주변에서 부러운 눈길을 받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서서히 오르더니 2025년엔 4.5%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월 이자는 370만 원으로 불어났고 고정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게다가 대출 규제로 해당 금액대의 아파트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팔아보려 해도 문의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매일 가격 앱을 확인하며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자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가족 여행이랑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고 아이 학원비까지 줄였어요.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끌어쓴 투자자들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2년 투자자 중 40%가 이자 부담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심지어 이혼 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흔해요. 게다가 상승장 때의 과열로 인해 무리한 투자로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어요.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부동산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5배나 뛰었죠. 김준희 씨의 이야기는 지금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대부분 하락세를 겪고 있죠.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거래량이 64% 줄었고 신고가를 찍는 건 현금 부자들이 산 극소수 물건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매물이 쌓여만 가죠.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의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면서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해졌어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한창일 때 안정적인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강북구의 소형 꼬마 빌딩에 투자했어요. 22억짜리 건물로 자기 자본 7억에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죠. 역세권이라 임차인들이 금방 구해졌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제 건물주 생활 시작이다 라며 주변에 자랑도 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하나 둘씩 생겼고 지금은 공실률이 30%나 돼요. 월세 수익은 그 이상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죠. 매달 적자가 쌓이니 미경 씨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접을 뻔했어요.
상승장 때는 빌딩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덩이에요. 임대료를 깎아도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팔아보려 해도 공실 때문에 다들 피하네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이건 미경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마 빌딩 투자 실패의 60%가 공실 관리 부족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해요. 상승장에서 빌딩 값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현금 흐름 계산을 소홀히 한 탓이 크죠.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 유치가 어렵고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임차인 풀이 줄어들었고 공실률이 30~40%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요. 또 다른 꼬마 빌딩 투자 사례로 양재역 근처 상가 건물을 산 40대 의사분은 26억 중 19억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024년에 계약 만료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예 없는데 이자는 그대로예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까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포기 상태예요. 라고 하소연했죠. 이런 사례들은 상승장의 과열이 낳은 후유증이에요. 소형 빌라나 꼬마 빌딩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물건이 특히 위험해요. 임차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지죠.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고 대출 규제가 매수 문턱을 높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번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22년 상승장 때 동탄 신도시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억을 끌어다 썼고 GTX와 삼성 효과를 믿었죠. 구매 직후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기쁨을 즐겼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떨어졌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곧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2025년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니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까지 미뤘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상승장의 과열과 그 뒤를 따른 정책 변화예요. 2021년,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를 돌아보면 그땐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쉬웠어요. 자기 돈 조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고 6억 상한제가 매수 문턱을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취약해졌죠. 예를 들어 15억 대출에 금리 3%면 연 이자가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7,500만 원이 되니 소득이 높아도 버티기 힘들죠. 게다가 세금 인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많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요 위축이 더 큰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40%대를 넘나들며 장기 불황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상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022년 상승장의 여파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18억짜리 호남형 빌딩을 샀어요. 대출 12억을 끼고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했죠. 초기엔 월세와 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지하와 3층 전체가 비어있죠. 사무실 임차인들은 재택근무 증가로 상가 임차인은 자영업 불황으로 떠났죠. 월세 수익은 대폭 줄었고 이자를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대출 이자만 갚는 기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왔고 팔려고 내놨지만 반년째 문의 하나 없어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실패의 70%가 입지 분석 미흡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하죠. 상승장일 때 호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어요. 또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입지가 별로인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상승장일 때처럼 레버리지로 대박을 꿈꾸기보단 소득의 30% 이내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공실이나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셋째, 시장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시점을 노리되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관망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들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이수연 씨는 2021년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을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토지의 주택까지 5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원주택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처에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장을 한번 보려면 한참을 나가야 했고 일상이 무료했어요. 게다가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결국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요즘 시골 전원주택 로망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며 텃밭 가꾸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산을 바라보는 그 그림 같은 삶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폭삭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오늘은 그런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길이 험난해서 차가 흔들리고 낭떠러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야 나오는데 이런 곳이 뭐가 좋다고 집을 짓나 싶을 정도예요. 12억짜리 전원주택인데 지금 경매로 나와서 3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낙찰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먼저 이런 전원주택의 경우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1000평이 넘는데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앞에는 확 트인 경치가 있지만 뒤로는 가파른 산이 버티고 있고 비 오는 날이면 안개가 자욱해서 귀신 나올 분위기예요. 주인은 아마 도시에서 지쳐서 자연인처럼 살자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외로움과 불편함이 쌓여서 포기한 거죠.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높습니다. 김미아 씨는 40대 후반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하던 분인데 2023년에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로망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힐링하며 살자 이런 거였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5억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힐링하는 삶을 자랑했는데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병원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 그리고 마트도 30분 거리예요. 게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혀서 고립됐대요. 난방비도 문제였어요. 김미화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추워서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2025년 자료를 보니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김미화 씨처럼 전원주택 로망만 쫓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떼가 습격하는 거죠.
게다가 2025년 빈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이 159만 가구나 돼요.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래된 전원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고급 소파와 TV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주인이 떠난 지 몇 년은 된 듯해요. 건축 정보를 보니 2022년에 지었는데 무허가 부분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집의 시세는 10억이었습니다. 웃기죠? 실제 가치는 5억도 안 될 텐데. 거실 창밖으로 산맥이 펼쳐져 있지만 가까이 보니 무덤 하나가 코앞에 떡 버티고 있어요. 경치 좋다고 집 지었는데 무덤이 웬 말인가 싶죠.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는데 중국산 경쟁으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박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박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 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 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40대 후반 디자이너였는데 2024년에 충청도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을 투자했죠.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갔죠.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 시골 빈집 재탄생 프로젝트처럼 무상임대나 유학마을 조성을 시도하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읍 시내리에 있는 125평 토지의 전원주택이 2025년 8월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 4억 4천만 원에서 유찰되어 2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또 다른 사례는 양평 양서면 증동리의 신축 전원주택. 2년 전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로 3억대까지 인하됐어요. 이유는 접근성 문제와 유지비 부담이에요.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양평에서 이런 실패 사례는 흔해요. 로망으로 산 땅이 맹지라서 소송 걸리고 홍수 위험까지. 게다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정치권 이슈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2025년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공급 감소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미분양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예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태촌면이나 도청면에서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가 많아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도 비슷해요. 여주 흥천면 상대리의 2억대 주택은 초저렴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귀촌자는 여주 세종대왕면에 5억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매수했는데 2025년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천은 더 심각합니다. 이천 중리동이나 마장면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신축급 전원주택이 2억대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가 4억에 영끌로 산 게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입니다. 2025년 이 지역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 상승 중이지만 지방시골은 하락세입니다. 경매 증가 원인은 실물경제 둔화, 인구 감소,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에요. 특히 전원주택은 빈집 150만 호 시대의 수요 감소와 유지비 폭등으로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 시골 전원주택 투자 실패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로망으로 시작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빚에 시달리다가 경매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처럼 수도권 근교조차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로망만 쫓지 마세요. 한두 달 지나면 경치도 지겨워져요. 외로움에 못 이겨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전에 전세나 월세로 1년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한국 전원주택 시장은 금리, 규제, 수요 부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akky je pré. Vypadl nám. Proč nejde ven? Z jakého nezjištného důvodu? Co tam drží? Jo, ten vrchní držák, ne? Jo, svině. Jak já určitě. Ty vole. Co krom